서울 외곽 붉은 벽돌 원룸.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좁은 방 안에는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의자에 결박된 최자영은 눈이 가려진 채 앉아 있었다. 손목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이틀째였다. 빵 부스러기와 물 한 컵이 전부였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세리는 방 안을 서성였다. 손톱은 이미 다 뜯겨나갔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세리는 빵을 얼굴 앞으로 내밀며 조롱하듯 말했다. 배고프지? 먹고 싶으면 입 열어. 강규철 돈 계좌번호 말해. 최자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며 침묵으로 버텼다. 세리는 의자를 발로 차며 더 거칠게 압박했다. 치매 환자가 이 정도로 버틴다고? 웃기지 마. 다 기억나잖아. 숨기고 있는 거 불면 끝나. 그러나 최자영의 표정은 미묘했다. 지쳐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울 한남동 YL그룹 회장실. 늦은 밤 건물 대부분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꼭대기 층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황기찬은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 장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 최자영의 행방뿐이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할 수 있었다. 세리가 무슨 일을 벌이든 자신이 손을 대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강재인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이야기는 달라졌다. 납치가 알려지는 순간 언론과 이 사회는 모두 자신을 겨누게 된다. 황기찬은 휴대폰을 들어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숨소리는 익숙했다. 바로 백문수였다. 백문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황기찬은 단호하게 잘랐다. 최자영의 위치를 찾아라.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곧 백문수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세리가 따로 움직였으며 최근 홍만수와 접촉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내놓았다. 황기찬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세리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였구나.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 찼다. 만약 일이 커져 최자영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 불똥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튈 것이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보고가 들어왔다. 백문수는 청량리에서 홍만수가 원룸을 빌린 사실을 포착했다고 했다. 황기찬은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정보를 그냥 쥐고만 있으면 언젠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었다. 세리를 감싸면 같이 무너진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납치를 방관한 회장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결국 그는 다른 선택을 내렸다. 이 정보를 강재인에게 흘려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은혜를 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작성했다. 청량리 3가 붉은 벽돌 원룸 30호.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발신자는 숨겼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췄다. 제인아, 네가 어머니를 찾게 해준 사람은 나다. 언젠가 그 빚을 기억해야 할 거다. 곧 버튼이 눌렸고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황기찬은 무거운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러나 안도는 짧았다. 곧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세리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시 후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세리는 집에 있다고 둘러대며 지호와 함께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하고 있었다. 황기찬은 끝까지 듣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거짓말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는 다시 백문수를 불렀다. 보고는 간단했다. 홍만수는 이미 붙잡혀 있었고 조사 중이었다. 세리와의 연결은 드러날 것이지만 기찬의 이름은 빠지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 일은 내가 제인에게 빚을 지우는 기회다. 같은 시각 YL그룹 사무실. 강재인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숨을 삼켰다. 발신자 없는 메시지 한 통. 그 안에는 청량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제인은 곧바로 가방을 챙겼다. 도윤은 상황을 눈치채고 응급 가방을 들었다. 그는 어머니부터 찾자고 차분히 말했다. 황기찬은 여전히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불빛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그는 그 불빛을 보며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제인아, 내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건 나였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마음속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 밤 10시 청량리.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인적은 끊겨 있었다.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다. 창문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강재인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주소는 분명히 이곳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곁에 김도윤은 응급 가방을 한 손에 움켜쥐고 계단을 올랐다. 발소리가 계단에 울릴 때마다 긴장이 높아졌다. 3층에 다다르자 낡은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거친 소리였다. 세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강규철이 남긴 돈 계좌번호 내놔. 지금 불지 않으면 여기서 못 나간다. 제인의 얼굴이 굳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엄마가 저 안에 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도윤이 손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그는 어깨로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이며 열렸다. 방 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최자영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군 상태였다. 손목은 깊게 파였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 앞에는 세리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다. 세리는 갑작스러운 문 열림에 뒤돌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인,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순간이었다. 제인은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손목을 묶은 끈을 풀어내며 눈가리개를 벗겼다. 엄마, 저예요. 제인이에요. 최자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떠졌다. 흐릿했지만 분명 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제인아. 김도윤은 곁에서 맥박을 확인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리는 벽에 몰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파르르 떨렸다. 난 그저 살려고 한 거야. 믿어줘.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용서해. 내 말은 경찰에 가서 해.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났다. 벽에 닿자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 순간 건물 아래에서 경적 소리와 사이렌이 동시에 울려 퍼졌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번쩍였다. 경찰차였다. 도윤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신고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청량리 붉은 벽돌 건물 3층. 납치 피해자가 있습니다. 제인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최자영은 힘겹게 눈을 뜨며 낮게 말했다.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계단을 오르는 경찰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멍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은 짧게 고지했다. 강세리 씨 납치와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세리는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제인을 향해 외쳤다. 지호만은 부탁해.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병원 응급실. 최자영은 의료진의 손에 맡겨졌다. 수액이 연결되고 산소가 공급됐다. 의사는 외상은 없고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제인은 침대 곁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엄마, 이제 안전해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최자영은 딸의 손을 잡은 채 힘겹게 속삭였다. 제인아,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퇴원 수속을 마친 날 제인은 어머니를 곧장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며칠 동안 결박당하고 굶주렸던 어머니에게 필요한 건 병실보다 따뜻한 식사와 잠깐의 평범함이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근처 한 식당에 들러 늦은 점심을 함께했다. 따끈한 국물이 나오자 최자영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며칠 만에 숟가락을 제대로 든 그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넘겼다. 제인은 곁에서 반찬을 챙기며 어머니의 손을 살폈다. 딱딱하게 굳은 손등에 남은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다. 짧은 식사 후 제인은 어머니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자 잠시나마 평온한 공기가 흘렀다. 바깥 거리는 석양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최자영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다 천천히 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깊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인아.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리지 않았다. 제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단순히 감정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최자영은 손끝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훑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언제 이 기억마저 사라질지 몰랐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전해야 했다. 짧은 정적 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를 후계자로 준비해 두셨다. 제인은 숨을 멈췄다. 귀를 의심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해설처럼 이어지듯 최자영은 조용히 사실을 풀어냈다. 강규철이 생전에 마련한 스위스 UBS 은행 계좌, 그 안에 남겨둔 거액의 자산, 그리고 YL그룹 지분과 연결된 신탁 계약. 모든 것은 강제인의 이름으로 남겨져 있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회사를 지켜낼 무기였다. 제인은 충격에 몸을 굳혔다. 그동안 자신이 약자라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그러나 어머니의 고백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최자영은 덧붙였다. 나는 직접 그 서류를 봤다. 내 영어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 기억마저 사라지면 네가 알 수 없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다. 제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시선을 고정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를 완전히 일으켜 세웠다. 제인아, 이제 내 차례다. 그 힘을 써라. 제인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알겠어요. 이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최자영의 고백 이후 강제인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손에는 언제나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UBS, 스위스, 계좌, 신탁 어머니의 단어 하나하나를 되새기며 기록했다. 그는 곧바로 국제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해외 신탁 계좌 확인 절차, 법적 권리자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다. 돌아오는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겁게 다가왔다.
예금주 이름이 실제로 등록돼 있다면 본인 확인 서류와 기본 신분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계좌 접근권을 노리는 다른 세력이 있으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이는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미 누군가가 이 정보를 쫓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동시에 황기찬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백문수를 통해 이미 UBS 계좌의 존재를 확인했다. 문제는 수혜자 이름이 강재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집무실 안에서 그는 서류를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손에서 빠져나간 걸 다시 내 손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해외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접촉했다. 이름이 다르더라도 현지에서 본인 확인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거액을 약속하며 브로커들을 움직였다. 동시에 그는 한국 언론에 기사를 흘렸다. YL그룹 회장 기찬 새로운 투자 자금으로 해외 신탁 움직인다. 겉으로는 글로벌 자산 확장 기사였지만 실제로는 제인을 견제하는 프레임 짝이었다. 서울 도심 고층 빌딩의 변호사 사무실. 강재인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여권, 사본, 출생 증명서까지 깔려 있었다. 국제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다. 본인 확인 서류와 고인의 신탁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좌 수혜자 이름이 실제로 강재인으로 기재돼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한 장의 종이를 집어 올리며 덧붙였다. 동시에 다른 신청자가 들어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지금 그쪽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이는 순간 눈을 치켜떴다.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이 스쳤다. 황기찬. 그 시각 황기찬은 비밀 사무실에서 브로커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브로커는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다. UBS 측은 예민한 상태라는 것, 계좌 수혜자 이름이 이미 특정돼 있다는 것. 황기찬은 이를 가볍게 무시했다. 돈이 얼마든 필요하든 내주겠다. 내 이름이 아니라면 가족 대표 자격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와 자금을 총동원하면 법적 테두리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다시 서울. 제이는 UBS 은행과의 화상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고 담당 은행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행원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신중을 넘어 경계가 배어 있었다.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뒤 추가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네,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서류를 모두 송부하겠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억해낸 수첩의 기록, 영어 이름과 코드 번호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UBS 내부에서는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재인의 신청서와 함께 황기찬 측 브로커가 보낸 또 다른 요청이 도착한 것이다. 내용은 단순했다. 가족 대표로서 접근을 요청한다. 은행 직원들은 회의실에서 의견을 나누었다. 공식 수혜자는 강재인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가족 대표임을 주장하고 있군요.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합니까? 규정대로라면 수혜자 본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현 회장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다. 서울 주주총회 준비위원회. 황기찬은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주주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회유했다. 곧 해외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YL은 다시 안정된다. 내 리더십을 믿어달라. 언론에는 동시에 기사가 흘러갔다. 강재인 허위 정보로 주주 흔들다. YL그룹 공식 계승자는 여전히 황기찬. 여론은 갈라졌다. 일부는 제인을 지지했지만 많은 이는 여전히 기찬의 권력을 두려워했다. 제인은 그 기사들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역시 손을 놓지 않는구나. 언론과 돈으로 다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는 변호사에게 목소리를 낮췄다.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서류를 정리해 UBS에 보내주세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임을 먼저 입증해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역시 긴장된 얼굴이었다. 그날 밤 제이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UBS 인증 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그는 수첩에서 꺼낸 코드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동시에 다른 화면에서는 황기찬이 브로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 건 단 하나다. 제인보다 먼저 인증을 통과하는 것. 네트워크를 총동원해라. 이 싸움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과 정당성이 걸려 있었고 황기찬에게는 자신의 생존이 달려 있었다. 제인은 커피잔을 옆에 두고 깊게 숨을 고르며 입력을 마쳤다. 화면에 작은 창이 떴다. 본인 인증 대기 중. 추가 서류 요청 예정.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지만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황기찬의 손이 이미 계좌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기찬은 주주들에게 또다시 메시지를 흘렸다. 해외에서 곧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동한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 주주들은 술렁였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무게를 가졌다. 제이는 그 보도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거짓말로는 영원히 못 버텨. 진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그는 도윤과 마주 앉아 말했다. 엄마가 기억해낸 그 계좌,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그게 공개되는 순간 끝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UBS 은행 내부. 직원들은 두 개의 요청을 앞에 두고 머리를 싸맸다. 한쪽은 법적 수혜자 강재인, 다른 한쪽은 YL그룹 현 회장 황기찬. 어느 쪽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책임 문제가 달라졌다. 결국 그들은 본사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답변이 올 때까지 두 신청을 모두 보류 처리했다. 이 소식은 곧 양쪽 모두에게 전달됐다. 제이는 휴대폰을 붙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보류라니 시간만 끌겠다는 거잖아. 반면 황기찬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좋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유리하다. 언론도 주주도 다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 제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은 이미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힘 이제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도심 도유경도 민준 부부의 집.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제이는 결국 화면을 덮었다. 은행의 보류 통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류는 완벽했다. 계좌 수혜자 이름도 명확했다. 그런데도 절차가 멈춘 이유는 단 하나, 황기찬의 개입이었다. 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불 꺼진 거리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기찬에게 유리해진다. 언론과 주주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도윤과 상의했다. 은행이 계속 보류하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UBS 본점에 제가 나타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도윤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지금 스위스로 가겠다는 겁니까?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얼굴, 제 신분, 제 이름.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며칠 뒤 제이는 비행기에 올랐다. 여권과 모든 서류를 챙긴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내렸다. 낯선 공기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UBS 본점. 화려한 건물 앞에 서자 그는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을 확인하고 곧 전담 직원이 그를 맞이했다. 회의실 안에서 담당 은행원은 신중하게 그를 살폈다. 직접 오셨군요.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제이는 차분히 모든 자료를 내밀었다. 은행원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인의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짧은 정적 후 은행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침내 계좌 접근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황기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서울 집무실에서 그는 브로커에게 화상 보고를 받고 있었다. 제인이 직접 취리히에 나타났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예상한 대로군. 하지만 늦지 않았다. 네트워크를 동원해 은행 내부에서 지연시켜. 시간이 끌릴수록 주총 준비는 내가 완성한다. 그는 이미 국내에서 주주들을 모아 두 번째 회동을 진행 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YL그룹 장기 비전 보고서라는 이름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공허했다. 핵심은 단 하나, 황기찬이 여전히 회장이라는 기정사실화였다. 취리 UBS 본점. 제이는 계좌관리부서로 안내됐다. 눈앞에 펼쳐진 화면에는 숫자와 서류 목록이 나열돼 있었다. 그 안에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다. 은행원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신탁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계좌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완전히 발동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 지분 이전과 관련된 증빙이 준비돼야 합니다. 제이는 숨을 삼켰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지분 이전 절차가 걸려 있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그는 혼자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 강규철이 남긴 수첩, 어머니의 기억 속 단서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창밖에는 취리히의 불빛이 반짝였다. 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기찬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 황기찬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YL그룹은 곧 새로운 자금을 유치합니다. 해외 신탁과의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회장 같았지만 속으로는 조급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인이 직접 스위스로 날아갔다는 사실을.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를 두드렸다. 제인, 네가 나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건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스위스 취리히 UBS 본점. 정오 무렵에 은행 건물은 고요했지만 안쪽 회의실 공기는 묵직했다. 강재인은 담당 은행원과 마주 앉아 있었다. 눈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는 계좌 접속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었다. 은행원은 서류를 다시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 인증은 문제없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계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인의 손끝이 떨렸다.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은행원이 비밀번호 입력을 마치자 화면에 방대한 자료가 펼쳐졌다.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분명하게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YL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황기찬은 주요 주주들을 모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글로벌 자산 확충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해외 자금이 유입됩니다. YL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었다. 최근 흘러나온 제인 관련 소문 때문이었다. 제인은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단순한 예금 잔고가 아니었다. 계좌 안에는 YL그룹 주식 지분 23%가 신탁 형식으로 묶여 있었다. 문서에는 조건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 수혜자 강제인이 성인이 된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분 이전 가능. 제인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힘이었다. 은행원은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이 지분은 회사 등기부에 직접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를 증명하면 주총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인은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손에 잡혔다. 황기찬은 기자들을 따로 불러 비공식 브리핑을 했다. 기사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YL 회장 황기찬 주도 해외 신탁자산 확보 강제인 근거 없는 후계자 주장. 기자는 질문을 던졌다. 혹시 강제인 씨가 아버지 명의의 자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기찬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허위입니다.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주장일 뿐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는 다음날 신문 일면에 그대로 실렸다. 제인은 은행에서 나와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방금 받은 인증 서류와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다. 이제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법적 증거였다. 창밖의 호수는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제 주총에서 보여줘야 한다. 기찬이 아무리 언론을 장악해도 이 증거 앞에선 버틸 수 없다. 그는 도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도윤의 얼굴이 나타나자 제인은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 이제 우리 차례예요. 황기찬은 주총 준비 회의를 마치고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제인, 네가 뭘 찾든 상관없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야. 언론과 주주가 내 편인 한, 네가 가진 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인이 실제로 무언가를 손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